그날은 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병원 밥에 요즘 통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머니를 위해 평소보다 밥을 질게 했어요. 죽은 이제 질린다고 하셨죠. 고춧가루는 빼고 간을 약하게 생선도 졸이고 어제 담근 백김치를 통에 담고 된장국도 끓여서 준비했어요. 나물 3가지 이렇게 도시락에 잘 담았죠. 그날도 딱 12시에 병원에 도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옷장을 열어 겉옷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초가을이라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고 시어머니도 병원이 춥다고 하셔서 따뜻한 목도리도 챙겼어요. 그런데 제 옷도 다 입기 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언제 오니? 하고 묻는 전화일 텐데 낯선 번호였습니다. 일단 받아봐야겠다 싶어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서진 씨 보호자 되시죠? 순간 멈칫했어요. 남편 이름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처음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 병문안 가려던 바로 그 병원에서 오히려 남편이 실려왔다고요? 세상이 갑자기 거꾸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병원인가요? 세브란스 응급실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니 서둘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직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은 한쪽만 걸친 채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겉옷을 걸치자마자 택시를 불렀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남편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서진 씨, 제발. 택시 안에서 중얼거리며 손톱을 손바닥에 파묻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늘은 고객사 미팅이 있다고 했었지. 혹시 운전 중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를 만났어요. 창백한 표정의 의사는 의무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5톤 트럭이 남편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충격이 매우 심했습니다. 통곡을 참으며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의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뇌관 손상입니다. 현재로선 예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생명 유지를 위한 처치를 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말 그대로 생각이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은 응급실 대기실 바닥에 나도 모르게 떨어졌고 덜 닫힌 뚜껑 틈으로 된장국에 넣었던 시금치 한 줄기가 삐져나왔습니다. 중환자실은 어디인가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눈물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를 인도하는 간호사의 뒤를 따라가며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도시락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하지만 지금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중환자실 입구에서 멈춰 서서 대기실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날 도시락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쓰러진 남편 곁에서 그대로 식어갔어요. 정성스레 담았던 생선조림과 미역국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같은 병원 다른 병동에서 시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남편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진이가 얼마나 다친 거야?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사는 여전히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는 그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도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는 기계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두 병동을 오가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돌봤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 손을 쥐고 이름을 부르고 책을 읽어주고 아이 사진을 보여주는 일상이 계속됐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 줄 거라 믿으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병동에서 홀로 투병 중이셨어요. 남편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 본인 건강은 더 안 좋아질 테니 괜찮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준비해서 도시락은 시어머니께 드리고 병원 밥은 제가 먹었죠. 두 분이 같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이상하고 두려웠어요. 마치 운명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셨어요. 3개월 전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발견된 췌장암은 이미 말기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나마 의식은 또렷하셨지만 날이 갈수록 체중은 빠지고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이틀째 병실을 오가던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세연아, 아들은 언제쯤 볼 수 있겠니?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듣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다음에 같이 올게요. 처음 며칠은 그렇게 둘러댔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알아채셨어요. 내가 매일 두 병동을 오가는 모습, 눈가에 깊어진 피곤함 등 모든 게 수상했겠죠. 서진이, 얼마나 다친 거니? 많이 다친 거지. 시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6번째 감각이라도 있는 것처럼 직감이 예리하셨죠. 출근한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면 벌써 알고 전화하셨고 아이가 열이 날 것 같은 날이면 미리 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나는 더는 숨기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이가 많이 다쳤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천장을 보셨어요. 눈물이 고이는 듯 했지만 꾹 참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는 자꾸 혼잣말을 하셨어요. 굴뚝. 건너방 굴뚝. 내가 지키려고 한 게 거기 있다. 처음엔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굴뚝이라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지으신 한옥에는 건너방에 아궁이가 있었지만 10년도 더 전에 보일러를 설치하며 사용하지 않게 된 굴뚝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말이 왜 그토록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는지도요. 매일 들려오는 혼잣말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새벽녘 간호사의 다급한 연락에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은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킨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던 장례식장에서 나는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큰 집에서 오신 분들, 특히 시아버지의 형제분들은 내게 묘한 질문을 던졌어요. 질부 서진이는 지금 어디 있나? 집안 서류들은 잘 정리해 두셨겠죠? 시어머니가 남기신 유언 같은 건 없었나요?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질문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빈소가 정리되고 나서야 저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종이 한 장을 확인했어요. 간호사가 전해준 시어머니의 유품 중에는 작고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붓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어요. 내가 지키려고 한 게 있다.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뜨더라. 건너방 굴뚝.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심장이 둔탁하게 뛰었어요. 굴뚝이라니. 불도 안 때는 집에서 쓰지 않는 건너방 굴뚝에서 대체 뭘 보라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일까?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메모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남편 병실을 다녀온 저녁. 여전히 의식 없는 남편 곁을 지키다 온 나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한옥은 며칠 만에 찾아왔는데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굳게 닫힌 대문을 열고 툇마루를 따라 뒤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건너방 굴뚝 앞에 섰어요. 굴뚝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검은 그을음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메모는 분명했어요. 뜯어라라고 했으니 분명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다시 쓴다면, 다시 숨긴다면 굳이 여기를 택했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구도 찾지 않을 곳. 하지만 자신은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 있는 곳. 바로 이 낡은 굴뚝이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아궁이 벽을 손으로 짚었어요. 마른 흙과 그을음이 손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고 이곳저곳을 더듬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쪽 팔을 어깨까지 밀어넣고 아궁이와 굴뚝이 연결된 곳까지 넣어 더듬거렸어요. 그 순간 손끝에 벽돌 사이로 삐죽 나온 차가운 금속 물체가 느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내가 찾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당겼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주변 벽돌이 단단히 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작은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벽돌 사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흙과 먼지가 날렸지만 천천히 벽돌 하나를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금속성 물체가 반짝였어요. 손을 넣어 만져보니 철제 상자였어요. 흙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녹이 슬고 낡았지만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오래된 자물쇠는 약간의 힘만 가해도 쉽게 부서졌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비밀을 마주할 순간이 왔어요.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길래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상자가 남편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상보다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반쯤 그을린 편지 봉투, 누렇게 바랜 종이 서류 다발, 그리고 오래된 신생아 팔찌 하나. 팔찌에는 흐릿하게 적힌 이름이 보였어요. 박서진. 잠깐 여기에 왜 남편 이름이? 그 순간 뒷머리가 서늘해졌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은 오래된 병원 출생 증명서였고 산모 이름에는 분명히 임혜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의 어머니 이름은 박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남편의 아버지인 박성규였어요. 다음은 양자 입적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자 박상조, 피양자 박서진, 양육사유 친모 사망 후 보호자 부재, 본가 대손 입적 목적.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박상조라는 이름은 낯설었지만 분명 시아버지의 형제 중 한 분일 테지요. 남편을 양자로 들이려 했다는 건데 왜 시어머니는 이 서류를 굴뚝 속에 숨기셨을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처가 쓴 손편지가 반쯤 탄 채 남아 있었어요. 불에 탄 부분을 조심히 펼쳐보니 가운데 한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경희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 잘 안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 편지는 누가 쓴 걸까요? 그리고 경희 씨라면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출생증명서에 있던 임혜금이 돌아가신 시어머님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어서 나온 서류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 박성규의 이전 혼인 기록, 그리고 첩부인 임혜금의 사망 신고서. 사인은 출산 후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박경희와 시아버지 박성규 사이에서 태어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에 따르면 남편은 시아버지의 전처 임혜금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출산 직후 생모가 사망한 후 후처로 들어와 있던 시어머니 박경희가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양자 입적 신청서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문득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낯선 남자가 생각났어요. 시아버지의 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사람. 혹시 그가 박상조일까요? 그리고 그가 바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람일까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니 한쪽 모서리에 작게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수 씨가 반대해서 이번은 미루지만 애만큼은 우리 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름 바꾸고 조용히 데려갈 방법은 많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큰 집에서 남편을 데려가려는 걸 막았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류와 편지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흐릿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형인 박상조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들, 그것도 동생의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양자로 드리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를 극구 반대했고 결국 양자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불태우려다가도 아이에게 남겨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태우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굴뚝 안에 숨겨둔 거겠죠. 굴뚝 안은 시어머니의 비밀이 담긴 무덤이었습니다. 그 사람보다 먼저 봐야 한다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박상조, 시아버지의 형.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접근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상자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숨겨진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직접 쓴 듯한 편지였습니다. 서진이가 사고를 당하기라도 하면 그들이 와서 데려갈 거야. 세연아, 그러면 안 돼. 우리 서진이는 내 아들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미래를 예견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고, 그리고 그 직후 나타날 그들.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혼수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도,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던졌던 의미심장한 질문들.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이 비밀,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호하려 했던 남편을 저도 지켜야 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남편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고 굴뚝에서 나온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이 증거들과 함께 남편이 깨어나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에게도 이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 테고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은 이제 적막함만 감돌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의지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에게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서진 씨 지킬게요. 그렇게 다짐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 장례식 이후 걸려온 부재중 전화 3통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 시아버지의 형인 박상조 씨였어요.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굴뚝에서 꺼낸 서류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남편의 출생 비밀, 양자 입적 시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필사적인 저항. 모든 것이 이제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박서진 씨 보호자님. 간호사의 표정이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하지 않고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서진 씨가 조금 전에 눈을 떴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에서 기력이 빠져나갔어요. 나는 입을 가리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지금 뭐라고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중환자실에서 안정 상태 확인 중이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 달 넘게 매일 그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어요. 하루라도 눈을 뜨면 좋겠다. 목소리 한 번 들을 수만 있다면 원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이 온 거였습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검진 후에 잠깐 면회 가능하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건 희망적인 소식이지만 뇌 손상이 있었던 만큼 어떤 후유증이 남았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이제 알려야 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상태는 예상보다 괜찮습니다. 말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인지 기능은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아직 몸 전체의 감각과 운동 기능은 회복 중이니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진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의 안내를 따라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한 달 넘게 보아온 익숙한 병실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소 코줄이 걸려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리고 눈이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진 씨, 말문이 막혔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차갑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세연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내 이름을 불렀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응, 나야. 당신 나 알아보겠어? 알지. 알아보지. 왜 이렇게 오래 잤냐? 나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히 내 손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일반 병실로 남편은 옮겨졌습니다. 엄마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남편에게 있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평소에도 주말마다 찾아가고 매일 전화하던 사이였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편히 가셨어.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돌려 천장을 본 채로 입을 달싹였어요. 그리고는 어깨가 들썩이도록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날 꿈에서 엄마가 내 손을 놓더라고.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미소만 짓고 눈물이 남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숨죽여 우는 그의 옆에서 나는 가슴 안쪽까지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굴뚝 속에서 마주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말할 수 있을까? 말해야 할까?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말해선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잃은 그에게 또 다른 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아직은 회복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진 씨, 푹 쉬어. 내가 계속 곁에 있을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지? 당신, 엄마까지 보내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야. 나 혼자 아니었어. 하준이도 있었고. 어머니가 나한테 마지막까지 부탁했던 게 있어서. 부탁? 응. 굳이 말로는 안 하셨지만 느낌이 그랬어.
우리, 우리 셋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처럼 들렸어.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가득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참, 말하려다 깜빡했네. 나 기억나는 게 있어. 기억? 어릴 때 엄마가 한 말. 너 경이랑 박명규 사이 아이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말을 한 적 있어.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들이 내가 굴뚝 안에서 본 서류 위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남편이 그들 사이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거 언제 들은 거야? 5살쯤이었나. 근데 진짜 농담처럼 말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상하지? 요즘 꿈에도 자꾸 그런 장면이 나와. 혼수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이 떠올랐던 걸까? 어쩌면 남편도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지금이 진실을 말할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간인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특유의 말투였을 거야. 쉬어, 서진 씨. 내일 다시 올게.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몇 번째인지 모를 부재중 전화 알림음이 울렸고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서진 처세연 씨죠? 난 서진이 큰아버지야. 시어머니 장례 때 빈소에 인사드렸던.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 이름. 시어머니 유언 속 그 사람. 박상조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장례 끝나고 바로 연락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좀 참았어요. 근데 그 집 서류 정리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서진이 관련된 문서 중에 오래된 것들, 예전 출생 관련 서류 같은 건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잔뜩 긴장한 상태로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찾아왔군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 왜 그걸 물으시죠? 예전에 얘기 나눴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재수 씨가 반대해서 흐지부지 됐는데 요즘 시대는 다르잖아요. 서진이 상태도 그렇고 법적으로라도 정리해두는 게 어떨까 해서. 정리라뇨? 그 친구가 원래 우리 쪽에서 양자로 들어올 예정이었잖아요. 처리만 안 됐지. 서류 초안은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찾아서 우리 쪽에서 이어가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굴뚝 얘기를 하셨는지. 왜 죽기 전까지 그 서류들을 불태우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내게 그보다 먼저 보라고 했는지도.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남편을 대를 이을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계승할 무언가로. 더구나 남편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런 서류 본 적 없습니다. 전화는 잠시 정적이 흐르다 나지막한 한숨 소리와 함께 끊겼어요.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은 잠들어 있었어요. 약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오늘은 살짝 미소를 머금은 듯 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걱정 마. 내가 지킬게. 며칠 후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물리치료를 시작했고 말은 이미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오른쪽 팔다리의 감각이 약간 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병원 밖에서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박상조가 2번 더 전화했고 한 번은 직접 찾아와 남편을 면회하려 했습니다. 그의 명함을 보니
박상조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였던 거죠. 그는 남편이 보호자 없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법적 보호자로 나서려 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있었기에 무산되었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 그 외에도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명의 부동산 관련 문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소유권 이전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물론 신청자는 박상조였습니다. 여보, 뭔 생각을 그렇게 해?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당신 요즘 너무 지쳐 보여. 집에 가서 좀 쉬어.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당신 컨디션은 어때? 점점 나아지고 있어. 어제는 혼자서 화장실도 다녀왔다고. 회복이 빨라지는 만큼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언젠가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별일 아닌 듯 물었어요. 큰아버지가 찾아왔다면서? 무슨 일로? 그냥 안부 차왔대. 바빠서 잠깐만 들렀다 갔어. 그래. 근데 우리 큰아버지. 난 사실 잘 모르거든. 어렸을 때 몇 번 본 것 같은데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셨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남편을 박상조로부터 지키려 했던 거군요. 당신 느낌이 어때? 글쎄, 뭔가 불편해. 그 사람이 날 보는 눈빛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뭔가 물건 같다고 할까? 어렸을 때도 그랬어. 남편의 예민한 직감이 놀라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걸까요? 어느 날 밤 간호사가 면회가 끝났다고 알려주는데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상조였습니다. 다른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로서는 긍정적입니다만 100% 회복은 장담할 수 없어요. 뇌 손상이 있었으니까요. 혹시 법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요? 그 질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법적 판단 능력이라니. 이 사람이 뭘 노리는 걸까요? 병실로 돌아와 남편을 바라보니 잠든 그의 얼굴이 어딘지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비밀, 이제는 남편 자신이 그 무게를 감당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굴뚝에서 나온 서류들, 박상조의 의도, 그리고 남편의 진짜 출생에 관한 이야기까지. 서진 씨, 당신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전 조금 더 남편이 좋아지면 이야기해야겠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남편은 빠르게 회복해 갔어요. 다행히 후유증도 적었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엔 회복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예상보다 신경계 손상이 덜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네요. 아직 우측 팔다리 근력이 약하긴 하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로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병원 밖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전화가 2통 더 왔어요. 모두 처음 보는 번호였고 한 통은 등기소 직원이라며 서진 씨 명의 부동산 이전 관련 문의가 들어왔다는 확인 요청이었어요. 나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확인했어요. 신청자 이름이요? 박상조라고 하시네요. 그 이름이 또 등장했어요. 남편의 큰집, 시아버지의 형. 남편을 입양하려던 큰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끝까지 막아냈던 그 사람. 굴뚝에서 나온 서류들.
이미 오래전에 무효가 되었어야 할, 그러나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었던 흉기 같은 서류들. 나는 부동산 이전 신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정리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친정 엄마였습니다. 세연아, 오늘 병원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며. 누가 그래? 병원 간호사가 전화했어. 박서진 아는 사람인데 큰 아버지라는 분이 의사랑 당신 남편 상태에 대해 길게 상담했다고 하더라고.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알려준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상조가 담당 의사를 만났다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 도착해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남편 담당 의사가 면회객과 상담했다던데 혹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환자의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해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의료 보호자 권한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방법도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박상조는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보호자 권한을 얻어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가에는 내가 가져다 준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햇빛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남편은 눈을 깜빡이며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데? 목이 메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내게 굴뚝을 뜯어보라고 했어. 굴뚝? 건너방 굴뚝. 거기서 상자 하나가 나왔어. 그 안에 당신 출생 기록이 있었고 아이 출생 증명서도 있었어. 남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어요. 출생 증명서에는 산모 이름이 임혜금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버지는 박성규였습니다. 아버님 박명규의 전처, 임혜금 씨.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 남편은 숨을 멈춘 듯 멍하게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 침묵이 말보다 무서웠어요. 당신, 그걸 언제 알았어? 며칠 전. 엄마 장례 끝나고 바로.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 나도 무서웠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야 해. 큰 집에서 왜 당신을 이제라도 큰 집 자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문득 뭔가 기억해낸 듯 말했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뭐라고? 엄마가 직접 말한 적은 없었지만 내가 5살 때쯤 엄마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본 적 있어. 아버지와 다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뒷면에 해금이와 라고 적혀 있었어. 그 말에 나는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흔적을 없애진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내 아버지의 첫사랑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갑자기 너가 경이랑 박명규 사이 아이였으면 어땠을까 하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엄마는 나를 자기 아이처럼 키웠지만 항상 그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나는 양자 입적 신청서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당신 큰아버지가 당신을 양자로 드리려 했던 서류야. 시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해서 무산됐지만 지금 그 큰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어. 당신이 의식이 없는 동안 당신 재산에 손을 대려고 했어.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법적으로 당신 상태를 빌미로 접근하고 있어. 당신이 깨어났다는 것도 알았을지 몰라.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엄마는 마지막까지 숨기셨던 것 같아. 아마 당신이 다 안다면 스스로를 탓할까봐.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래서 내가 큰 지배가 될 뻔했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서류를 다 태우려다가 굴뚝에 숨긴 거야. 못 태우셨던 거야.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지.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난 엄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 평생 자기 아이가 아닌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게 더 아파. 당신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끝까지 당신을 지키려고 하셨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회복에 집중해야 해. 그리고 큰아버지가 다시 접근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거야. 나도 이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어. 그 말에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못해. 그날 병원을 나오며 나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남편과 나, 우리 둘이 함께 맞설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남편의 퇴원 날이 다가왔어요. 재활치료는 외래로 계속하기로 했고 걷는 것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 주차장에서 낯선 은색 SUV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그동안 전화로만 목소리를 들었던 박상조였습니다. 세연 씨?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시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더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진이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퇴원한다고 들었는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직접 올라가시죠. 남편도 큰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의 눈이 잠시 의심스러움으로 가득 찼다가 이내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는 기대에 찬 얼굴로 병원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난 뒤를 따랐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이미 옷을 다 갈아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창백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조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제 다 나은 거니?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너, 내 아버지 닮았어. 아니, 어쩌면 우리 집안을 더 닮았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에 병실 내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남편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찾은 게 있습니다. 남편이 굴뚝에서 나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출생증명서, 양자 입적 신청서, 그리고 그 밖의 메모들까지. 박상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서류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큰아버지께서 저를 양자로 드리려 했던 일, 엄마가 반대했던 일, 그리고 지금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제 재산에 손을 대려 했던 일까지.
박상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서진아, 그건 모두 오해야. 난 내 복지를 위해서. 제 복지요? 제가 의식이 없을 때 등기소에 부동산 이전 신청을 넣고 담당 의사에게 제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해 물어보는 게 복지를 위한 건가요? 박상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아버지, 저는 당신을 법적으로 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와 제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제 재산에 관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와 함께 법원에 가게 될 겁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상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둘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곧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세연아,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옛집으로 가볼까? 옛집? 왜?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의 흔적을 좀 느끼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을 차에 태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1년 넘게 비어있던 집은 적막하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시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거, 내가 어릴 때 사진이야. 사진첩을 펼치자 남편의 어린 시절 모습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순간마다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는 우리가 굴뚝에서 본 것과 같은 아기 팔찌 사진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태어난 날. 비록 내 몸에서 난 아이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난 아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날 밤 우리는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남편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듯 했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세연아, 이제 우리 셋이 새 출발하자.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험난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은색 SUV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내가 창문으로 내다보자마자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상조. 서진의 큰아버지, 서진이 어릴 적부터 큰집 손자로 불렸던 이유의 시작이었던 사람. 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서진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뒤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아직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버님,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상조는 검은색 서류 봉투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말 돌리지 않을게. 형수님 돌아가시고 자네 명의로 된 마포 쪽 상가 건물, 경기도 쪽 임야, 보험 증서까지 모두 확인됐어. 그게 전부 내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우리 집안으로 재산을 분배해야 할 일들이었어. 그런데 재수 씨가 갑자기 다 서진이 명의로 돌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너 그거 모르지? 그 마포 상가 원래 우리 집안에서 대출 서류 넣고 공동 명의로 추진한 거였어. 경희가 급하게 자기 이름으로 빼갔다지만 사실상 그건 우리 큰집 재산이라고 봐야지. 그래서요? 지금 와서 그걸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걸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재수 씨가 막아놨던 양자 서류. 그거 내가 보관 중인 초안이야. 법적으로야 완성은 못했지만 절차상으론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 너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내가 서류 확인 넣으려 했던 것도 그래서야.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정리하자면요. 서진이 의식이 없을 때 보호자랍시고 재산을 넘기려 하셨고 지금은 깨어났으니 직접 회유하러 오신 거군요. 박상조는 움찔했지만 곧바로 덧붙였어요. 감정적으로 들을 일이 아니야. 나는 우리 가문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하려는 거고 재수 씨는 그걸 끝내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야. 결국 너희한테 돌아간 건 뭔 줄 알아? 상가 건물 한 채, 임야 2필지, 예금 계좌에 8억 3천. 그게 전부야. 나는 그 순간 굴뚝 속 서류를 떠올렸어요. 서류 한 장, 편지 한 장이 대단한 게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그 서류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였어요. 남편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큰아버지, 엄마는 평생을 혼자 버텼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처 아이를 안고 내가 우리 아이냐 아니냐 묻지도 않고 안아줬어요. 그런 엄마가 마지막에 굴뚝에 뭘 숨긴 줄 알아요? 재산 서류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서류들의 정지 버튼이었어요. 내가 그걸 굴뚝에다가 엄마가 말이라도 남겼냐? 남겼어요. 나는 상자 하나를 가져와 박상조 앞에 놓았어요. 낡은 금속 상자. 그 안엔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경희가 직접 쓴 마지막 편지. 남편이 꺼내 펼치고 읽었어요. 서진아,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많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줘. 너를 낳은 사람은 임혜금이야. 비록 너를 낳다 사망해서 후처인 내가 키웠지만 너는 내 자식이란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산 논이 많이 올랐었단다. 내 아버지는 땅 보는 안목이 있었어. 지금의 마포 쪽에 조그만 땅을 샀는데 팔아야 얼마 돈도 안 되는 땅이었지. 그런데 그곳에 땅값이 많이 올라 거기다 빌딩을 올렸단다. 그때 내 큰아버지가 은행 돈 쓰지 말고 돈을 빌려준다고 했어. 그래서 그 돈을 빌려 빌딩을 올릴 수 있었지. 그리고 난 후 큰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다 상환했단다. 그 상환 내역을 여기에 같이 보관할 테니 잘 보아라. 내 큰아버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그 상가를 내놓으라고 강탈을 해 갈 거야. 이 빛바랜 편지를 읽자 박상조는 무안했는지 헛기침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남편과 나는 눈을 마주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시어머니의 마지막 보호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비록 피는 다르지만 평생 당신이 내 엄마였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싸움을 혼자 견디셨다니. 이제야 알게 된 이 사랑의 무게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